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오늘 수업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수업 진도를 좀 많이 나가요, 여러분. 3강, 4강, 5강, 6강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단원을 나갈 것이고요. 우리 3강은 여러 나라의 성장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까지 해가지고 나가볼 것이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 다음 주 3차 시수업에서 테스트 보는 부분이니까 꼭 제대로 외워오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4강부터는 삼국의 형성과 성장입니다. 삼국의 건국과 성장을 고구려, 4강, 5강, 백제, 6강은 신라로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삼국시대 나가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한반도 지도를 그려 놓았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3강에 대해서 미리 개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요 지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주 송하강 일대에 여기보다 좀 더 위거든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죠. 헤브루 왕의 아들 금화왕의 부여, 그리고 이 부여에서 남하에서 졸본에 있었던 토착민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 고구려. 고구려는 산악지대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무슨 바다일까? 우리 한반도 보이잖아. 한반도에 요 오른쪽에 있는 바다 뭐라 그래요? 바다를 끼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함경도에 고구려 이 개마대산 동쪽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보게 되면은 마한과 서쪽에는 마한, 동쪽에는 진안,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변한까지 해서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내용까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지도를 토대로 같이 해가지고 3강의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는 거를 조금 통일시키고 싶어 얘들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써봅시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까지의 나라를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가 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지금 부여, 고구려, 옥제, 동해, 삼한이잖아. 총 5칸이 있고 줄수는 5줄로 맞춰주시겠어요? 5줄? 한 줄, 그리고 2줄, 세 줄, 4줄, 5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5줄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그을 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옥저랑 동해에 줄 그을 때 여러분 옥저랑 동해는 나라랑 나라 사이만 갈라주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 띄고 세 번째 칸 띄고 네 번째 칸
띄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칸은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닫으면 끝이 나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칸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이제 처음에 들어갈 내용은요. 요 5 나라들의 정치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형적으로 다 다르잖아. 부여라는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 만주 송화강 일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에, 그리고 고구려는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살짝 밑에 남쪽에 그렇지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랑 동해는 뭘 끼고 있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비슷한 나라인데요. 옥저는 그 중에서도 함경도 동해안에 이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해는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 북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그 밑에는 한반도 남부에 있는 마한, 진안, 변안의 삼안이 있습니다.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라별로 사회적인 모습이, 사회 제도나 풍습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같이 볼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우리가 제천행사라고 했습니다. 제천행사,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 그쵸? 하늘에 제사를 왜 지낼까요? 때로는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린다고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한 해의 농사 잘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는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타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원래 플러스 알파로 적어 놓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공통되는 내용보다는 같이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해가지고 요 5줄의 표가 여러분들 이 다음 주 테스트 볼 백지 시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랑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들도 다음에 테스트를 봤을 때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지리적인 특성부터 위에다가 적고 시작할 건데, 만주, 송화강 일대의 평야지대에 형성된 부여. 만주, 송화강 일대의 평야지역에서 형성이 된 부여라는 나라. 너무 넓은 덕에 굉장히 이제 농사 짓기도 좋고, 그리고 목축을 하기도 좋았어. 특히나 평야지대니까 뭐가 달리고 놀기 좋았을까? 말이 달리고 놀기가 좋았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경제에도 녹아 있는데, 농사 짓기가 좋았고 농경사회에다가 목축을 하고 살았었다라고 해서 농경과 목축, 우리가 이거를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목축을 한다 해서 반농 반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필이 약간 이거 줄 긋는다고 해가지고 살짝 깨져가지고 글씨가 틀어지네요. 반농 반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요 부여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였었고요. 산간지역. 그리고 옥저는요, 어디?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예라는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 그랬었죠? 강원도 북부 동해안, 강원도 북부 동해안, 그리고 삼안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었죠. 한반도 남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 등등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 나라들 중에서요, 연맹 왕국, 즉 왕이 있었던 나라는 딱 2 나라가 있었어. 바로 부여와 고구려. 요 2 나라만 왕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군장국가 단계, 그리고 요 삼안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마하는 훗날에 뭐가 돼요? 마하는 훗날에 백제가 되고,
그리고 지나는 훗날에 뭐가 됩니까? 신라가 됩니다. 변하는 이 김수로 왕의 가야국이 되는 것이죠. 가야 연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왕이 있던 나라는 두 나라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왕이 있는 나라 하면은 왕의 힘이 강해요? 아니면 약해요? 강하죠. 그쵸? 왕의 힘이 강한 나라를 중앙집권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힘이 한 군데로 모여야지, 가운데로 모여야 중앙집권이 되는 거고, 반대로 왕을 둘러싼 주변 세력들, 특정 귀족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들의 힘이 더 세지게 되면은 지방 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지방 분권은 반대로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해. 이 두 나라 중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는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을 보았을 때 부여의 정치적인 제도는 사출도라고 해가지고 왕이 있으면, 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이 동서남북으로 마는 이제 말부족, 우가, 소부족, 그리고 저팔계, 구가 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부족이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는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부족 연맹체. 그리고 부여에는 조금 무서운 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힘이 엄청 강하지는 않았었어. 그게 이 법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다는 거, 이 법을 통해서 왕권이 엄청 강한 나라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책 12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역할 누가 했을까? 왕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속적으로 흉년이 든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야? 그건 누구 책임일까? 그렇지.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흉년이 들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왕한테 묻는다. 그래서 왕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왕을 죽일 수도 있다니 무서운데요. 그쵸? 그래서 왕의 권한이, 왕의 힘이, 왕권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부여는 말을 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평야지대잖아요. 그쵸? 우리 이 동이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부여라는 나라였었단 말이야. 때문에 이제 말도 다니기가 좋았었고, 특산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리고 저곡을 주옥이라고도 하죠. 붉은 주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피 등이 특산물이었었던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사회 제도를 보게 되면 왕의 힘이 강하지는 않다 그랬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져요. 왕의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순장이 무엇입니까? 왕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묻는 것이죠. 같이 매장을 하는 제도예요. 왕권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거 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제전법이라고 해가지고, 우제전법, 뭐로 점을 치는 거야? 소로 점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를 죽인 다음에 소의 구보로 점을 치는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제전법보다는 소굽점, 소의 구보로 점을 친다 해서 소굽점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제도에는 형사취소제라고 하는 독특한 지배층들의 혼인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 만약에 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형이 죽었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이제 취한다,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형사취소제로 지배층들의 혼인 풍습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여의 제천 행사는요 12월 달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영고라고 해가지고 부여, 영고, 부여, 영고, 부영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여, 영고라
요것은 이제 부여의 대표적인 제천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마지막 기타, 부여는 왕이 있지만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4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리고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5세기 말에는요, 이제 문자왕 때, 광개토대왕 다음, 장수왕 다음, 그리고 문자왕 때 이제 고구려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세기 말 고구려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부여처럼 오부족 연맹체였는데요. 오부족 연맹체. 이제 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부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계루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5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위를 차지했었던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조왕 때부터는 계루부 고씨끼리만 왕위를 독점 세습할 수 있도록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부족적 성격을 띤 오부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으니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면 반장의 권한이 세요, 약해요? 약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부족 연맹체였고, 이 오부족들 중에서도 무엇을 하는 회의를 한단 말이야. 나라의 중대사는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제자는요, 제사할 때 제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회의가 되겠습니다. 제가회의, 나라의 중대사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지금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어? 졸본이라고 하는 산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산에서 농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쵸? 산에서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산에서는 농사도 짓기 어렵고 목축이 또 어렵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고구려는 강한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 약탈을 합니다.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약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된 경제제 자체가 약탈 경제였다는 거야. 실제로 옥저는 고구려한테 너무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이 되었고, 여기에 있는 동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고구려의 하나로 복속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와, 고구려는 주된 경제제 자체가 약탈 경제였었다라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약탈 경제면은 뭐 농사 짓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나요? 약탈이 주된 경제제였기 때문에 부경이라 그래가지고 약탈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탈 창고 등이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의 사회제도에는요, 독특한 혼인풍습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여처럼 형사취소제, 지배층의 혼인제도도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서옥제예요. 서옥제. 서옥제는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시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여러분, 여자들이 결혼하면은 시집 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쵸? 시댁이라는 말 얘기 많이 할 거야. 시집은 누구의 집이야? 내 남편의. 남자의 집을 시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남자의 부모님의 집을 시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집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반대로 여자의 집은 뭐라 그래? 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내의 집이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면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남편이 처가살이 하는 것을 의미를 해. 남편이 처가살이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요, 성인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은 바로 결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대.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정말 마음이 통하네 싶다가도 아직 결혼은 조금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야. 그치? 우리는 연애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고구려의 사람들은 그렇게 재보지 않아요. 바로 마음에 들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똑똑똑 아버님 열어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자네가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 그 사람이구만 들어와서 살게. 일정 기간 동안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내랑 남편,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약탈을 하러 집을 비우면 집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밖에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집을 털면 어떡할래,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집을 털지 못하게 사위를 이제 집을 보게끔 시키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서옥제였어. 여기서 영원히 평생 사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아내의 집에 있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그만큼 고구려가 노동력을 중요시했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수 있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남편이 무엇을 한다? 처가살이를 한다. 그 외에도 이제 비슷하게 형사취소제라고 하는 지배층의 혼인 풍습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 고구려의 제천행사는요, 동맹입니다. 여러분들 동맹이라는 말 들어봤죠? 선생님 독특한 것 같아요. 고구려는 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닌데 제천행사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고구려의 제천행사는요. 옆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를 빌기도 했었어. 우리 이웃나라인 옥저가 올해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먹을 게 풍요로워지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빌었다라는 거야. 아니 왜? 옆나라가 풍요로워야지 뭐 할 게 많아져요. 약탈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하늘에다가 옆나라 맛있는 거 많아져라 빌었었던 거 제천행사 동맹. 자, 고구려는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부여랑 고구려는 두 나라 모두 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고구려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발전 이렇게 써볼게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이 고구려의 태조왕. 아까 오부족 연맹체 얘기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로부 고씨만 이제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독점 체제로 바꾸는 것이 태조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태조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랑 동해는요.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나라죠. 어떤 특징이 있어? 바다를 끼고 있어. 그 바다의 이름이 바로 동해 바다였었어요.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두 나라는요. 어물, 해산물 등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옥저랑 동해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정치 국가였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장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군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읍군과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읍군과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저는 경제재가 어물, 즉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소금이 많았던 나라로 고구려에 많이 이제 약탈을 당했었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다 이제 고구려로 가는 거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봐. 옥저는 이게 무슨 소용이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해가지고 막상 월급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삶의 의욕이 정말 쭉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옥저라는 나라는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려면 입에 풀칠을 하려면은 아껴야 되는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한 사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식구를 하나라도 좀 줄여야 되는 거지. 식구의 의미가 뭐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야. 그치? 우리 식구, 야, 넌 나랑 한 식구잖아. 한 지붕 아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식구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야지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노동력이 되지 않는 식구는 아무래도 어린 여자아이들일 거야. 그래서 어린 딸을 어릴 때부터 그냥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버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혼인할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다른 남자의 집에서 이제 남자의 집에서는 그 어린 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제도인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었어. 민며느리 제도. 그리고 가족 공동묘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 공동묘.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기록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 옥저 입장에서는 풍요를 기원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풍요로워봤자 고구려가 가져갈 거 다 뻔한데 이거를 굳이 풍요를 기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늘에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제천 행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옥저랑 동해는 공통적으로 여기 가위표를 쳤었잖아요. 그쵸?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에 합쳐지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복속된다. 고구려에 복속됨. 이 두 나라는요, 군장국가 단계에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해입니다. 동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해 바다를 끼고 있었던 나라였고, 어물이 풍부한 거는 물론 여기는 방직 기술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였는데, 방직 기술이라고 하면은 실을 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얘들아. 그래서 명주실 들어봤지. 명주나 삼배 등을 짜는 게 이제 동해에서는 방직 기술이 원체 발달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동해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동해에 독특한 특산물들이 있어요. 뭐냐면 짧은 활과 그리고 과일나무가 높아요? 조금 낮아요? 과일나무가 키가 큰 편이야? 좀 작은 편이야? 키가? 아이고. 키가 작은 편이죠. 그쵸. 그 키가 작은 편인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 우리가 이거를 과하마라고 합니다.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과실할 때의 과자에다가 아래 말 맞자를 써서 과하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어피라 그래서 바다표류의 이 가죽. 이 동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동해의 사회제도는요, 부족. 포인트는 부족이야. 동해의 포인트는 부족. 알겠죠? 그래서 타 부족의 영역을 혹시라도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 화를 입힌다 라고 해서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 이 책임을 물어서 어떤 화를 입히는 거예요? 타 부족의 영역을 침입했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부족 영역인데 니들이 뭔데 감히 침입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나 말, 소로 이렇게 배상을 하게끔 했었던 게 바로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고, 부족 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조계혼이 유행을 했다까지.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외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천 행사가 벌써 3개나 있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나랑 동맹처럼 친하게 지내는 내가 물건을 뺏어가는 옥저야. 제발 너네들 풍년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동맹이잖아, 그치? 니네 거 갖고 내 거는 내 거 했었던 게 이제 고구려의 모습이니까 동맹. 근데 무천은 입에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 무 뭐 있어요? 한자 무. 없을무 있죠. 그쵸? 없을무.
옆 나라는 전행사가 없대요 하면서 무천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사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만은 마한의 52개의 소국과 그리고 지난해 이제 12개, 마한 54개죠.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4개의 소국, 12개의 소국으로 같이 합쳐져가지고 총 몇 개의 소국이 있는 거야? 60이 아니죠. 78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던 소국 연맹이야. 이 소국 연맹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삼한, 소국 연맹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삼한의 지배자의 역할을, 삼한을 주도하는 그 주도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마한의 소국이었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야.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목지국에, 마한에 있었어요.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주도했다. 그랬던 목지국을 병합하는 이가 바로 이 백제의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고위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4세기의 백제의 전성기,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자리 잡은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는 이후에 4세기 근초고왕 때 한강유역과 이 마한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삼한도 군장 국가였었다라는 것인데 군장이 정치를 했다? 그 말은 즉슨 왕이 없었다. 여기에서 군장, 대군장을 우리가 신지라고 하고 소군장을 읍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지, 읍차, 군장의 이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다른 거는 중요한 거 다 빨간색으로 써주셨으면서 왜 삼한은 빨간색으로 안 쓰셨나요? 삼한의 정치에서 중요한 건 신지, 읍차라고 하는 물론 군장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이 분리되어 있던 사회라는 게 더 중요하지. 재정 분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조선 배웠지 않니 얘들아? 그치? 고조선 배웠을 때 머릿속에 새록새록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 단군 완검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이 재정 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그리고 정치를 하는 왕을 의미하는 완검이 한 이름에 같이 공존했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재정 일치사회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늘에다가 제사도 지냈구나. 그런데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 삼한은 그렇지가 않았다. 삼한이라는 나라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 따로, 정치를 하는 사람 따로라는 거야. 정치를 하는 사람은 신지랑 읍차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누굴까? 그게 이제 사회제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 천군이라고 불렀어. 제사장의 이름은 천군이 됩니다. 천군. 이 천군이 관할하는 지역이 제사장이 관리하는 지역을 우리가 소도라고 했는데 이 소도는 신성지역으로 나라에 죄를 저지른,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도둑질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천군의 허가를 받고 소도로 숨어 있잖아. 그러면은 소도로 찾으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정분리사회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고구려는요, 나라의 죄인을 제가회의에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데 죄가 있고 없고의 유무를 되게 제가회의에서 논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고구려는 감옥이 없어. 감옥이 없다라는 거는 죄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했다? 사형이었었다. 혹은 이제 뭐 배상을 하는 제도거나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똑같이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고조선의 팔조법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그리고 삼한의 이 경제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삼한은 남쪽에 있단 말이야. 오늘날에 지금 경상도랑 전라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전라도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벼농사를 굉장히 짓기 좋은 곳이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벼농사가 발달한 곳이었어.
벼농사를 짓기가 좋고, 그리고 변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변한 같은 경우에는요, 철이 풍부했습니다. 철이 풍부하고 이 철을 외나 낭랑에도 수출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나 낭랑에 수출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마는요, 제천 행사가 2번 있었어요. 5월에 진행을 했었던 제천 행사를 수린날, 그리고 10월에 진행했었던 제천 행사를 계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린날, 계절제. 자, 사만의 기타적인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다가 적어놨거든.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주도한다. 그리고 마하는 이제 처음에는 목지국을 비롯해서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하고, 그리고 진하는 원래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작은 소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나라가 신라였었는데, 이 신라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중국도 멀고 일본도 닿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성장과 발전이 더뎠었던 나라야. 하지만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에서 승리한 건 누구죠? 거북이였었죠.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거치게 되면서 6세기에는 이 신라가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고, 이후에는 삼국을 병합하게 되는 나라도 바로 신라가 됩니다. 물론 대동강, 여기가 흐르고 있는 강이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이남 지역만 통일을 한 반쪽짜리 통일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진,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진 데 있어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통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진안에는 이제 진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나중에 이제 뇌물마립간이라고 하는 왕이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는 가야. 근데 가야가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어. 금관가야도 있고 대가야도 있고 여러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관가야를 건국한 것은 김수로, 그리고 대가야를 건국한 것은 금관가야의 이 김수로의 형이 되는 이진아씨였었단 말이죠. 가야는 여러 나라로 연합돼가지고 연맹왕국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었던 세력이랑,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달라. 전기 가야연맹은 누가 주도를 했었냐? 김수로 왕의 금관가야. 그리고 후기 가야는요,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이진아씨의 대가야. 그러다가 이제 신라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대가야가 멸망하는 것이죠. 한때는 4세기경에는 백제가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가야에 대한 이 지배권, 가야에 대한 간섭을 백제가 했었단 말이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6세기경에는 법흥왕과 진흥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학습지 뒷장에 있는 10개의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송화강 일대의 평야지대에서 건국되었다. 맞죠? 평야지역. 그래서 반농, 반목의 경제 상황이 보였었다. 5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로 동맹이 있었다. 동맹이 제천 행사였던 나라는 고구려였었죠. 부여의 제천 행사는 12월에 진행이 되었었던 영고입니다. 동맹은 10월 달에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옥저의 풍습으로 무슨 제도가 있었다?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고구려에 계속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허리띠는 졸라매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가족 식구들의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 어린 딸을 일찍이 다른 집에 이제 보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고, 한 명이라도 이제 집에 있는 식구의 입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던 민며느리 제도. 5가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동해에는요, 책화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책화는 무엇이었다 그랬죠? 타 부족의 영역을 침입했을 시에 배상을 한다. 책임을 물어서 화를 입힌다. 어떻게 화를 입혀? 내놔, 배상해, 노예, 소, 아니면은 이제 말로 배상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게 책화라는 제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마한의 철이 낭랑과 외에 수출되었다. 마한에 있는 철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철이었어요? 변한에 있는 철이었습니다. 변한.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6번은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6번.
부여에는 일책 12법이 존재했었고 무서운 법 그리고 소외급으로 점을 치기도 했다. 소급점 또는 우제점법이라고 합니다. 6번 했고 7번 볼게요. 고구려의 중대사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었죠. 8번 고구려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와서 사요. 그래서 서방님께서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서옥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8번 했고 9번 보겠습니다. 목전은요. 고구려에 공물을 바치기도 했죠. 풍부한 해산물과 소금을 고구려에 계속 바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옥저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9번 했고 10번 삼안에서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안을 주도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목지국을 이제 이후에 백제의 고이왕이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4세기에 백제의 전성기 때는요, 마한 지역 전체를 이제 백제의 영토로 합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쉬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예요?